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하면 영국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위성도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법학 강의로 가장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교의 강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강의실 중앙에 한 중국인 학생이 팔을 양쪽으로 흔들며 한국은 뿌리부터 중국이 만든 나라라는 고함과 함께 중국의 전통 국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세계 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인 출신이지만 제가 일하는 도서관에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영국보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더욱 익숙해져 갔는데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한국 관련 서적을 대여했던 저는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고 있는 법학 외에도 한국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며 놀라운 한국의 역사적 비밀이나 선진국 생활 방식을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하는 도서관의 책들은 한국 관련 서적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도서관의 방문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영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꽤 유명한 도서관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 손님들이 늘어갈수록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이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손님들이 제 도서관에 책을 훔쳐가거나 여기 있는 한국의 역사적 관점들은 전부 한국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도서관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처음에는 대체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나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나 싶어 결정적으로 제가 강의 중 겪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저는 중국인들의 비열함을 완전히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전공하던 저는 어느 날 교수님께서 한국의 선진국 역사 발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의를 교양 수업으로 수강했고, 평소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이유 때문인지 강의가 꽤 흥미로웠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 강의생들 사이에서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중국인 학생이 번쩍 손을 들더니 한국은 뿌리부터 중국이 만든 나라라는 열변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한국이 자존적인 성장으로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기술이 없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그들만의 힘으로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입니다. 심지어 현재 전 세계 최고 선진국 중국 출신인 저조차도 중국이 위대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제 입으로 떠벌리지는 않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현재 중국의 위상은 영국은 물론 후진국 한국마저 압살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중국이 뿌리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중국의 제2의 위성국가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낮은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한국 내부에 존재하는 중국인들이 현재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입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한국은 그들만의 힘으로 절대 국가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가난했고 매일 먹을 식량조차 없어서 미군이 남기는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중국은 영국을 뛰어넘은 대국을 만들어낸 상태였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리적 외교 특성상 중국은 한국을 일부러 성장시켜 그 장점을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획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그들은 중국의 돈과 중국인들의 똑똑한 두뇌로 성장했으면서 중국의 원래 고유 문화였던 한복이나 김치, 심지어 이제는 경제적 기술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김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김치가 아니에요. 중국 선조의 영혼과 지혜가 깃들어 있는 중국 전통의 음식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중국 국가가 만들어냈는데 김치가 왜 한국 것인가요?
당연히 부모의 국가였던 중국 것이 되어야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성장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선진국 발전의 최선도 예시에 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대단한 선진국 나라를 중국이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어줬으니 당연히 중국을 언급해야 맞는 것이죠. 여기 있는 강의생들도 지금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중국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낸 중국의 제2의 위성국가입니다. 단지 지금은 한국을 더 이용하기 쉽게 그들의 자전적인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열매가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부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내비칠까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저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왜 그렇게나 중국을 무시하는 것인가요? 중국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도움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의 국방력과 기술, 심지어 똑똑한 두뇌마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한국에 대한 강의는 지금 당장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 친구도 없어 강의생들 사이에서 잘 언급이 되지 않던 그 중국인 학생은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자마자 열변을 뱉어냈고 심지어 자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양팔을 위로 들어올리고는 중국의 전통 국가를 중국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한 강의생들은 물론 단상에 계시던 교수님까지 중국의 국가를 듣자마자 꽤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고 강의실 한쪽에서는 대체 저 기괴한 인간은 뭐냐는 야유의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강의생이 저 중국인 친구가 왜 강의생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지 않고 친구가 없는지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는 평소에도 대학교 식당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중국이 한국을 뿌리부터 만들어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해왔었고 평소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과 달리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마다 땀까지 흘리는 그의 태도는 많은 친구들의 불쾌함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도서관을 찾아와서 한국과 관련된 역사적 서적은 전부 거짓이라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태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 보였고 저는 그때부터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이 단순 개인의 행동이 아닌 집단과 단체가 존재하는 하나의 작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단상 위에 계시던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을 향해 강의실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셨고 직접 그를 단상 위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으셨는데요. 오히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익숙한 듯 중국인 학생에게 수백 명의 강의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말에 반박을 해보라며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옆에 있는 중국인 학생처럼 아무런 근거 없는 무논리의 주장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들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는 현재 한국이 다른 나라들은 절대 넘볼 수 없는 국가, 발전 속도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뛰어난 민족주의의 역사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한국은 과거 삼국시대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놀랍도록 언급되고 있는 고조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과거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꾸준하게 우리는 동국이며 절대 중국이 아니라는 과거 자료들을 차례대로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15세기에는 양승지라는 한국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때 당시에도 중국보다 더욱 뛰어난 학문, 그리고 국가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매우 간결하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면 중국은 30개 이상의 왕조 기록이 있지만 한국은 단 7개의 왕조 기록만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역사적 고집을 지키기 위해 외부 조건이 있는 왕조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왔고 중국은 이러한 검증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요소를 가진 무분별한 가문을 극도로 수용했다고 서술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중국이 스스로 떠벌리듯 자랑하는 절대적인 인구수의 논리입니다. 중국인들은 현재 아직도 자신들의 인구수가 많고 땅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차원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시대는 오히려 그러한 조건들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사 침략을 받은 나라이지만 현재의 국가적 단계
단계에 머무르기까지 온전히 자신들의 것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현대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죠. 당연히 중국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한국이 외부의 침략을 겪고 어려웠던 시기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자신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무지성 주장을 하고 있죠. 제 옆에 있는 중국인 학생처럼 말이죠. 과거 정보가 부족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시절에는 이와 같은 작전이 먹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과 관련된 역사학적 논문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뛰어난 성장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자신들의 것을 굳건하게 지켜냈고 오직 한국인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중국은 모든 문화와 출신의 사람들을 수용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고유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일종의 국가적 선동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떠올렸을 때 떠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한국에 굉장한 열등감을 보이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자신들의 역사적 근본이 보존되고 있는 문화나 전통이 전혀 없으니 중국은 더더욱 한국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인 학생처럼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중국이 키워냈다는 이상한 발언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미 한국은 과거에서부터 중국의 상위 단계에 있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선진국이라는 사실과 그것에서 멈춰야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한 것을 취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중국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고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자신들의 몫이라는 황당한 주장만을 했어요. 마치 게임 속에서 나오는 허무한 얘기처럼 느껴지나요? 하지만 중국 국가와 중국인들은 이러한 문화, 그리고 기술 약탈의 모든 것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것은 사라지며 국가적으로 가난해지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더더욱 심화되고 있죠. 현재 중국의 1인당 경제 규모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편리한 일상과 선진국 국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죠. 많은 학생들이 언급하고 있는 대표 선진국 영국조차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간단한 예시로 현재 영국의 치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길거리에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범죄단체들이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가방이나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훔쳐가죠. 그리고 중국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과 전통이 없는 국가들은 현재 이러한 치안의 붕괴부터 시작된 국가 몰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CCTV 발전이 여기에 중요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시민의식을 깎아내리지만 그저 웃긴 소리에 불과하죠. 단순하게 한국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진 사람들이죠. 국가적인 여유가 있으니 남의 것을 탐하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경쟁과 민주주의로 국가를 발전시켰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DNA에 강하게 박혀 있죠. 안타깝지만 지금의 중국은 절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들어낸 국가도 아니죠. 중국인 학생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인상 깊은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당신의 태도는 현재 중국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강의생들 앞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한국의 역사적 발전과 흐름을 짚어주시며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셨고 교수님의 말이 끝나올 때 중국인 학생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는 울 것 같은 표정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이 정도로 자신의 국가 중국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 그저 아무런 논리 없이 한국이 중국의 제2위성국가라는 발언을 했기에 그 맹점은 더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단상 앞에 한 외국인 학생은
중국인 학생에게 대체 왜 그토록 한국에게 열등감을 보이는 것이냐며 차라리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보라는 농담까지 던지기도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만 하셨고 중국인 학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자신이 촬영한 한국의 길거리 영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 한국의 선진국 생활 방식이나 교통에 대한 영상은 많이 봤었지만 교수님이 직접 촬영하신 영상들 속에는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한국의 역사적 문화재들이 도심 곳곳에 있는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한국은 현대시대 디지털 최선진국의 선두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놓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러한 모습들을 도시 곳곳에 배치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적막했던 강의실에는 저마다 휴대폰을 켜고 교수님의 한복 촬영 영상을 다시 한번 녹화하는 학생들의 셔터 소리로 가득했고 저는 그 순간 현재 한국이 얼마나 살고 싶은 대단한 나라인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단상 위에 있던 중국인 학생이 또다시 이상한 발언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났는지 뜬금없이 한국인들은 물조차 나오지 못해 씻지 못하는 가난 국가라는 단순한 발언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전통이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러한 전통과 문화재를 전부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인들이 마치 한국인들의 모든 것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중국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과 달리 물조차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국가에서 수도 공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물을 사서 먹어야 될 정도로 수도 공급에서 후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청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한국의 공항을 방문해 보세요. 공항에는 씻지 못한 한국인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자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빚을 내서 향수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수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공급되고 있고 한국인과 차별되는 제일 큰 부분은 바로 중국인들의 몸에는 냄새 자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인들은 매일매일 씻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의 장점이며 이것은 샤워를 해야 할 시간에 국가를 발전하게 하는 여유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샤워를 바로 할 수 있는 선진국 시스템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샤워 문화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샤워를 하려면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를 사서 모은 뒤 그 물을 이용해 샤워를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피부는 좋지 못하죠. 이처럼 이미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부터 한국인들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생활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역사적 관점만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선진국이니 중국의 제2의 위성국가가 아니라는 정의는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서 정말 놀랐던 부분은 바로 그가 강의생들 사이에서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학생으로 유명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 학과 동기 중 몇몇은 그 중국인 친구와 같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알 수 없는 중국말만 들었다는 하소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국인 학생은 무언가 단단히 착각한 듯 중국인들은 원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강의생 중에 제일 청결한 것으로 유명했던 친구는 바로 한국에서 유학을 온 영경이라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이미 저는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뜻밖의 몇몇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인들의 마늘과 관련된 문화 때문에 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강의생 중 유일한 한국 유학생이었던 저희 학과 인원 중 가장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선진국 국가 사람들의 뛰어난 외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 친구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강의에 참석하면서 강의를 듣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그 중국인 학생에게 한마디를 던진
던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더욱 화가 났던 부분은 바로 그가 한국인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중국인 학생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몸을 가꿀 줄 알고 또 청결한 위생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외모를 한번 보세요. 당신의 외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샤워를 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발생시키지 않을 청결함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까 중국인들은 태생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오히려 한국인들 아닌가요? 저는 영국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의 외모나 냄새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중국인들은 샤워를 하는 문화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 같은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중국을 비하한다고 더더욱 씻지 않는 청개구리 같은 태도를 보이죠. 그러한 작은 습관에서부터 중국이 왜 후진국의 국가인지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인들과 위생적 개념에서부터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중국이 한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지금 한국은 당신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생활편의 기술과 디지털 선두 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외모 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그리고 높은 순위에 등록되어 있죠. 심지어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의 청결한 도시 생활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중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자영업을 통해 중국인과 한국인을 모두 경험해봤지만 한국인들은 조용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한국과 관련된 서적이 전부 가짜라는 황당한 말을 꼭 한마디씩 던지고 가더군요. 이미 중국이라는 국가의 위에 있는 한국은 당신들의 열등감을 신경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이런 황당한 주장은 그만하고 자신의 외모부터 바꾸세요. 당신과 같은 중국인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강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장에 있던 제 동기들은 호응을 보내기 시작했고 교수님께서는 급하게 중국인 학생을 자리로 돌려보내시더군요.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더니 그저 고개를 가방에 파묻고 자는 척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가 한국인들을 깎아내리고 황당한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날 이후 한국은 저에게 더더욱 큰 영향을 주는 고마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흐름을 알게 된 저는 제가 일하는 도서관에 더욱 많은 한국 관련 책을 채워 넣었고 지금은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유명 도서관으로 거듭났죠. SNS를 잘 활용하는 한국인들 덕분인지 소소하게나마 가게의 금전적 이익도 꽤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저는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 꿈인 변호사를 한국에서 하고 싶어졌거든요.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은 미개하고 무식이 과해서 본인 것이 아닌 것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 그렇게 꼴사나운 종족은 처음 봤어. 한 일본인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레이나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일본 도쿄에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왔지만 도쿄는 저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활기와 고대의 전통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도쿄에 살면서 저는 일본 문화의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웠고 일본 전통 의상도 입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제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 되었다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도쿄에서의 생활에는 당시에는 완전히 알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미디어에 의해 세계관이 형성된 것이죠. 저도 모르게 이러한 고정관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미개하다든가 남의 것까지 갈취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도쿄에서의 생활은 계속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호주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저희 사랑을 나누고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일본에 매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시드니의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단편적으로만 듣던 K-팝 음악은 이제 라디오 방송국과 트렌디한 상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팝스타의 춤을 따라 추는 10대 청소년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한국 드라마는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 주제였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파는 식당이 호주 전통 음식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거리에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중심의 세계를 떠나 시드니에서 한류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을 공유하는 도시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있던 한국에 매료된 도시를 발견한 것이죠. 이 경험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도쿄에서의 생활에 얽매여 전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놓친 것 같았고 세상에 대한 저의 이해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환경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과의 인연이 갑자기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드니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저희 애정은 종종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불편한 만남과 차별의 순간으로 이어졌고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마치 내 집안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시드니에 있을 때보다 낯선 도시 도쿄에 있을 때 더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질감은 어색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다른 문화를 탐구하고 이해하라고 격려하셨죠. 시드니에서 한류 열풍을 목격하고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저에 대한 편견에 직면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한국 방문을 제안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에 도전하고 문화적 변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기로 결심하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수천 마일을 날아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성찰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식에 도전하고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일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어우러져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전통이 깃든 도시였습니다. 비행기가 내려 창밖을 바라보니 조용하고 정돈된 도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대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긴장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세월의 영향으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북적이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자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따뜻하고 활기찬 공기가 느껴졌죠.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고궁의 정각들을 돌아다니며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일본 중심의 시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도시의 중심부인 명동의 활기찬 거리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 길거리 음식 냄새 가게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 소리 등 감각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 저는 폭발적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일본 요리와는 전혀 달랐지만 그 자체로 맛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선입견에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의 모던함과 활기찬 에너지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죠. 제가 만난 현지인들은 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음과 인디 음악으로 유명한 홍대의 활기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활기찬 야시장 거리에서 펼쳐지는 즉흥 댄스 공연,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등 이 모든 것이 서울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저희 근거 없는 편견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고정관념을 넘어 다양성 속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게 절실히 필요했던 겸손과 열린 마음가짐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밤에 호텔방에 누워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 선입견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의견 형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서울은 단순히 여행 중인 도시가 아니라 제 관점을 바꾸고 편견에 도전하는 장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한국 문화의 중심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고 저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전시관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격동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인의 회복성과 강인함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이전에 가졌던 편협한 시각을 뛰어넘어 극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예술과 문화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국악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음악 공연에 참석했는데 흥겨운 선율과 리드미컬한 비트에 매료되었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공연이었고 제가 몰랐던 한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한 인사동 거리를 거닐면서 저는 한국 도자기와 직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한국의 풍부한 문화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는 축하하고 감상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독특한 예술 형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음식 역시 즐거운 탐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삼계탕과 해물파전 같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맛의 향연이 펼쳐졌고 한식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리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감의 순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고 한국인의 진정한 환대와 친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물 위에서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 서울에서의 시간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편견으로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근거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느낀 따뜻함과 관대함은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전통 한복 가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우아한 한복을 입어보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의 선명한 색감과 우아한 선은 한국 문화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각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장소나 맛본 음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대화,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지역 장인들과의 대화, 기사님과의 짧은 대화까지 이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그 가치에 깊이 뿌리내린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역 축제에 참석했다가 도시의 즐거운 에너지에 둘러싸인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웃음, 공동체, 의식 등 모든 것이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도요. 저는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국경과 편견을 초월한 연결성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행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함께 약간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목적지를 넘어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2의 고향이 된 이 도시를 떠난다는 생각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깨달은 것은 서울에서 배운 교훈은 서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방성 이해하려는 의지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등은 일본과 호주로 돌아가서도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열린 마음, 더 수용적인 마음, 더 세상과 연결된 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깨달음의 여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여러 가지 감정과 통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싶었고, 제가 사랑하게 된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에는 제가 수년간 깊이 빠져들었던 일본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일본 전통 상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 가게는 특히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매장의 전통적인 측면과 일본 유산을 기념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고, 일본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초기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 가게는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를 열렬히 지지해준 사람들, 애국심을 표방한 사람들이 도난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자국 문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화를 기념하려는 제 노력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대한 저의 이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면서도 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한국에서 겪었던 정직함과 친절함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의와 공동체 의식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이는 신선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서도 개방적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서 마주했던 편협한 민족주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K-팝부터 한국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수출품은 전 세계에서 열광과 존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화 경쟁에 임하는 한국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글로벌 문화의 풍성함에 기여하는 동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접근 방식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중함, 친절함, 글로벌한 시각은 저희 기존 신념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로 일본인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폐쇄하고, 이번에는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주가 아니라 문화교류와 이해를 위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제 가게는 일본과 한국 문화를 잇는 작은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유산을 감상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진실성, 개방성, 문화 감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진정한 존경 겉으로 드러나는 애국심 표현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구현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에서의 도전과 대조되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재구성하고 문화 간 조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익숙한 세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았지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때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도쿄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제 마음속 공간을 서울에서의 추억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념품뿐만 아니라 변화된 마음가짐과 새로운 삶의 관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본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과의 대화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풍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좁히고 싶었고 제가 믿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수용성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질문하고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제 직업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가 문화 교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한국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대표하는 아이템을 신중하게 큐레이팅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매장이 변화하면서 고객도 변화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물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도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가 섞인 대화가 오가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작은 용광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제 개인적인 삶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하여 한국어를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어나 일본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히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은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감과 이해에 대한 교훈을 얻었고 이 교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 성장과 변화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 관점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안에서 제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주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 영국의 의사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의사가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의사가 반박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한국에 우리가 왜 갑니까? 의료기술이 한참 뒤처져 있는 나라인데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왜 한국에 가보자고 했을까요? 과연 한국에 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존스입니다. 한때 활기차던 병원의 복도를 돌아다니는 동안 책임감에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희망의 이야기를 목격했던 벽에는 이제 불안한 침묵이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 수 감소는 단순히 보고서의 통계가 아니라 제가 매일 마주하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료실로 출근할 때면 대기실의 빈 의자가 우리 병원의 명성 하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제가 헌신과 열정으로 키워온 비만 클리닉은 이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환자들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었고
병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환자 기록, 피드백, 양식, 의료 보고서를 샅샅이 뒤지며 우리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이나 단서를 찾느라 정신이 없곤 했습니다. 오래된 장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근 잇따른 의료사고 때문일까요?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에릭 박사는 첨단 진단 장비의 부족을 한탄했습니다. 간호사 제이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적절한 교육 없이 최신 의료 시스템을 따라잡는 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절망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심각한 상황을 깨달은 후 며칠은 불안과 결심이 뒤섞인 날들로 가득했습니다. 직원회의는 더 자주 열렸고 토론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이온 불확실한 분위기 속에서 피터는 저에게 대답 제안을 했습니다. 유난히 긴 하루를 보낸 어느 날, 저녁 저는 의학 저널과 연구 논문 더미에 둘러싸인 병원 도서관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앤티크 샹들리의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며 혼돈 속에서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피터가 들어오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존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읽던 전화를 옆으로 치우고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혁신적인 사고에 대한 피터의 명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통찰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는 차트, 그래프, 메모로 가득 찬 꼼꼼하게 정리된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직면한 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지만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병원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어느 한 국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전 편견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뇨? 우리가 한국에 가서 배운다고요? 열린 자세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과연 배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주변 인식과 영국의 모든 사람들의 인식은 모두 그렇거든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피터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한국에 가서 배울 게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피터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강조, 전통 의료와 현대 의료의 통합, 환자 치료에 대한 확고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환자 만족도가 높으며 의료 사고율이 낮고 기술 발전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며 우리의 현재 상황과 유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실사단을 파견하자는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봐야 합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거를 우리 병원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대담한 아이디어였기에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말하는 동안 그의 열정과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과제는 엄청났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피터의 제안을 떠올리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불확실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병원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역사를 지닌 이 병원은 항상 지역사회의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뚝 솟은 구조와 상징적인 외관은 단순히 건축의 경이로움을 넘어 신뢰와 의료의 우수성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환자 수가 감소하고 의료의 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한때 천하무적이었던 이 기관은 이제 가장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의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과거 의학계의 거장들의 초상화와 정교한 목공예품으로 장식된 회의실은 만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배 의사, 간호사, 관리자, 병원의 후원자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병원의 미래에 대한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해져 늦은 시간을 가리키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의 현재 상태에 직면한 과제 잠재적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양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집단적 의지는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젊고 역동적인 의사 피터가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전례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진화하고 혁신하며 우리의 유산을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클릭하자 일련의 슬라이드가 그의 뒤쪽 화면을 비췄습니다. 차트, 그래프, 데이터 포인트가 병원의 쇠퇴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문제점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총회 한국 의료 시스템의 경이로움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병원의 접근 방식은 최첨단 기술과 전통적 관행, 환자 치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조화를 이룬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은 단순한 치료센터가 아니라 혁신과 학습의 허브입니다. 피터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회의실은 열띤 관심으로 경청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수술 기법부터 총체적인 환자 치료 프로그램까지 그의 인사이트는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주요 병원과의 협력이라는 대담한 제안이었습니다. 피터는 이 협력은 단순히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 공동 연구 프로젝트, 공동학습 세션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한국에 파견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병원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놀라움과 회의론,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문이 제기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회의실에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명확한 실행 계획이 뒷받침된 피터의 비전은 미지의 바다에서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병원 경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병원은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혁신적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은 밝고 맑게 밝았습니다. 태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모였을 때 공기에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병원의 유산을 되찾아오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토론과 서로의 아이디어와 세심한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나 선구자인 피터는 철저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병원 방문부터 워크숍, 문화탐방, 의료계 저명인사와의 만남까지 한국에 머무는 모든 순간을 고려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서울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대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고층 빌딩이 전통 한옥과 나란히 서 있어 서울의 역사와 현대를 향한 비약적인 발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첫날은 문화체험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피터는 한국의 병원에 들르기 전에 한국의 문화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 왕족이 거주했던 장엄한 건축물인 경복궁에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뜰과 복잡한 방을 돌아다니면서 가이드는 고대 한국 왕조와 그들의 철학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균형과 건강이 한국인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궁에서 나와 한국 전통 가옥이 보존되어 있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다 보니 다른 시대로 이동한 것 같았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 건축물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한국의 오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단지 건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탐방은 서울의 쇼핑 메카인 명동의 활기찬 거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촌의 고요함에서 벗어나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 최신 패션과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균형의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전통 찻집과 현대적인 카페가 공존하고 있었고 오래된 한국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도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점 못지않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바로 차이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로봇 어시스턴트 디지털 환자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술력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원을 진정으로 차별화시키는 배려와 연민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이번 방문이 주요 담당자인 민재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환영과 겸손은 의료계에서 쌓은 그의 업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병원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방사선기부터 청결하고 깨끗한 회복병동, 분주한 응급실 환자를 위한 고요한 정원에 이르기까지 병원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측면이 환자의 웰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T현대의학과 한국 전통의술을 결합한 전인적 치료에 중점을 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하루는 학습 세션 참관 및 실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기술을 이용한 수술을 참관하고 환자 치료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하고 병원 직원들과 통찰력 있는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의료계의 헌신과 전문성 열정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문화체험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고 한국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인의 삶의 방식과 뿌리 깊은 가치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자 대표단은 반성 세션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엄청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리 병원에 새로운 우수성 시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밤 남산타워 꼭대기에 서서 서울의 탁 트인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피터의 비전에 의해 시작되고 한국인들의 관대함과 개방성으로 가능해진 이 여정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변화의 촉매제였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지식의 보고 명확한 로드맵을 얻은 우리는 귀국하여 병원 변화의 다음 단계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의 귀환은 팡파르가 아니라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조용한 결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여행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직원들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순서는 종합적인 브리핑 세션이었습니다. 피터는 꼼꼼한 메모와 관찰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습니다. 회의실은 만석이었으며 동영상 사진 직접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국의 여정을 공유하며 병원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모두 한국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환자 중심 치료 기술 통합에 대한 강조는 우리 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보다 더 큰 감동을 준 것은 전인적 치료와 연민이라는 기본 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첫 번째 변화의 단계를 시작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부서의 구성원들로 구성하여 실행을 감독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일련의 교육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수술부터 환자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투자 분야를 파악했습니다. 최첨단 진단 도구, 로봇 수술 보조장치, 디지털 환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병원은 혁신을 유행어가 아닌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환자 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관찰한 전인적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전통과 현대 의료 방식을 통합했습니다. 대체 요법 및 치료를 전담하는 새로운 병동이 개원했습니다. 이제 환자들은 정기적인 진료와 함께 침술, 세션 치료, 마사지, 한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달 만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사들과 환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환자들은 개선된 치료와 접근 방식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의료사고는 급격히 감소했고 병원의 명성은 다시 최고 수준의 정점을 향해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활기로 가득 찬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깊은 곳에서부터 성공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환자에 대한 한국의 기술을 가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과 의료의 우수성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한국에 정말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위 다른 병원에서도 저희를 따라하려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 여행을 가서 다른 발전된 기술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